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든 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역사 문제를 두고 한일 간의 긴장이 한창 고조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 성장사에서 굵직굵직한 경제적 사건들, 예를 들어 한국 경제에서 큰 위기는 어김없이 일본 엔화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한국 경제 위기는 엔화 가치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사업을 오래 해오신, 그런 해외 사업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서슴지 않죠. 일본과의 관계가 비교적 괜찮았던 때가 사업도 참 재미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2012년 이후에 일본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 숫자는 아주 가파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2011년도에 166만 명이었던 방일 여행객 숫자는 그야말로 가파르게 증가해서 2018년도에는 753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011년 대비 2018년도에는 4.54배 정도 한국인들이 일본을 많이 찾았습니다. 일본이 편하고 좋아하고 이런 면도 있겠지만 그 이면은 엔저, 다시 이야기하면 원화에 대비해서 일본 돈인 엔화 가치가 쌌기 때문에,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강세, 원화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에 원화는 달러화나 엔화에 비해서 상당히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세계화를 외치던 김영삼 정부 덕분에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화 강세, 원화가 실력에 비해서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다퉈서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닐 때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죠.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가지고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낳게 될지를 여행 다닌 사람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1997년 말에 한국은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실물 흐름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동시에 이 화폐 가치, 자국과 상대국가의 화폐 가치의 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나라 차원에서도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엔저가 지속되면 그 효과는 어떤가? 엔화 일본 돈이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그 효과가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장기간에 걸쳐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엔저가 지속되면 한국은 경제 위기를 맞을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은 엔화나 달러화에 비해서 우리 돈인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10개 상품 가운데 6개 정도가 우리나라 수출 상품 가운데 6개 정도가 일본 상품과 경합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수출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수출 상품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본 상품과 경합하는 한국 수출 상품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결과로 무역 수지가 흔들리게 되죠. 이게 수출보다 수입이 더 커지는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무역 수지와 서비스 수지와 이런 것을 더한 그런 경상 수지가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것이 고착화되면 결국 이제 경제 위기로 터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달러당 엔화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2011년도, 왜 이제 2011년도를 중시하는 거 하니까, 아베 수상이 집권한 것이 201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이전이 2011년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엔화는 달러당 76엔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이제 엔화 가치를 낮추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이렇게 불리죠. 2012년 11월에는 81.65엔으로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에는 108.11엔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등장하기 전에 2011년도에 달러당 76엔에서 2019년 7월에는 달러당 108엔 11전으로 떨어진 게 된 거죠. 그 엔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무려 45%나 가치가 떨어진 이른바 절하가 일어난 셈입니다. 그만큼 일본 수출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달러화가 아니고 우리 돈하고 엔화를 한번 비교해 보죠. 100엔당 원화입니다. 100엔당 원화. 2011년도 12월에는 100엔당 원화는 1481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엔화가 비쌌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6월에는 100엔당 1126원입니다.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2019년 7월에는 100엔당 1090원. 그러니까 2011년도 12월에 1481원, 100엔당 1481원인 우리 돈이 2019년 7월에는 100엔당 1090원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26% 정도 원화 가치가 오른 겁니다. 26% 정도. 엔화에 대비해서 20% 정도가 원화가 이 가치가 상승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는 수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기업들은 수출 가격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점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데 1등 공신은 아베 총리입니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가 총리로 취임한 뒤에 내놓은 일련의 경제정책을 우리가 지금은 아베노믹스다 그렇게 부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서 돌리는 겁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그 결과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엔저 정책입니다. 장기적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 통화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엔화절하,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엔저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그런 통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 달러당 80엔을 밑돌던 엔화 환율은 2015년이면 121엔까지 치솟아서 엔저는 결국 일본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수출은 2014년도에 전년 대비 14.9%, 2014년도는 전년 대비 5.7%가 증가할 정도로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원화는 엔화에 대해서, 달러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세로 움직였습니다. 달러화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2.8%, 2014년도에는 3.8% 정도가 고평가되는 강세로 전환했고, 그만큼 원화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수출이 불리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원화는, 우리나라 돈은 엔화에 대해서 2013년 이후에 큰 폭으로 강세를 띠게 됐습니다.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된 거죠. 수출에 엄청나게 불리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파로 일본 제조업은 급속도로 활력을 되찾았지만 한국은 심각한 수출 부진과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아베노믹스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수출에 일격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의 수출이 지지부진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엔화 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돈값이 올랐던 부분이 크게 역할합니다. 돈값이 오름으로써 수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수출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한국 경제 성적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2015년과 2016년 연속 수출이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반도체 특수로 인한 수출 증가율 15.8%를 제외하면 수출은 5%도 채 되지 않는 정도의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성장이 7년째 지속된 거죠. 그럼 그동안 왜 문제가 되지 않았냐? 반도체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감겨져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엔저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엔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
두 번의 역사적 사례는 굉장히 귀한 그런 우리에게 경험치를 제공합니다. 고려대학에 계셨던 오정군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은 외환위기 이전 1995년 4월부터 1997년 2월 사이에 엔화 대비 원화의 가치 상승이 절상률이 30%였습니다. 그래서 100엔당 918.5원에서 100엔당 704.65원으로 우리 화폐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한 30% 정도. 왜 높아졌냐? 1995년 4월 G7 경제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엔화 가치를 낮추자 엔저를 공식하게 됩니다. 그 엔저를 공식하는, 인위적으로 공식적으로 나누는 그런 합의를 역플라자 합의다 그렇게 부릅니다. 1985년도 플라자 합의는 엔고를 시킨 그런 합의였고, 그 다음에 1995년 4월 달에 엔저를 한 것은 역플라자 합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결과로 한국은 무손 결말을 맞게 됩니다. 경상수지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1995년 44억 6천억 이렇게 44.6억 달러의 적자가, 그 다음에 1997년 2월 달에는 238.3억 달러, 약 238억 달러로 44억 불이 적자 규모가 238억 불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왜? 가장 큰 요인은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너무나 높아지고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에서 밀렸고, 그 결과로 눈덩이처럼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그 결과로 결국은 외환위기까지, 외환보유고가 줄어서 외환위기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위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거의 갈 뻔했던 사건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엔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률은, 원화 절상률이라 하죠, 47%였습니다. 100엔당 1112.68원에서 755.57원으로 원화 가치가 급속하게 그냥 47%나 가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 결과로 수출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2004년 1월 달에 297억 달러에서 2007년도에 10분의 1인 32억 불 정도로 그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일본이 엔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원화는 엔화에 대비해서 크게 절상돼 버렸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상수지가 불과 4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9월 달에 리만 브라더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은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부도에 직면할 뻔했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그래도 선전을 해서 부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잘 짜여진 천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엔화 가치 하락의 역사적 경험을 기억해야 된다. 엔저의 가장 큰 효과는 수출이 역성장을 거듭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역수지 적자가 되고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확대된다. 반도체 착시 현상이 거두지면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 현상이 지금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의 경제전쟁, 일본과의 관계에서 불확실한 요인을 줄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화되는 엔저 하에서 한국이 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게 되면 또 다른 구조적인 엔저는 한국의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